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스며들었다. 이서아는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여미며 희뿌연 입김을 뱉었다. 서울의 새벽은 잠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잿빛으로 정체된 듯했다. 20개의 테이블을 혼자 관리하는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새벽 2시에 마친 뒤 곧바로 24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에 투입된 지 벌써 6시간째였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녀는 진열대의 먼지를 털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확인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비 나날이 불어나는 사채이자 그리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낡은 반지하 월세집의 공과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빚더미라는 수렁이었고 그녀는 그저 가라앉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중이었다. 편의점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이른 새벽의 초라한 편의점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곧장 카운터로 다가온 남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서아의 이름을 확인했다. 서아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과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서아 씨 맞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제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너무나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독처럼 들렸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듣기로 했다. 남자는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한 익명의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아의 가족 상황 빚의 규모 심지어 그녀가 꾸는 악몽의 내용까지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서아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김 변호사가 내민 제안의 핵심은 간단했다. 결혼, 그의 의뢰인과 법적으로 결혼해주는 대가로 그녀의 가족이 짊어진 모든 빚을 청산하고 평생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결혼이라고요. 제가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서아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존엄성과 미래를 돈과 맞바꾸라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병상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얼굴과 낡은 싱크대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의 지친 어깨가 스쳐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계약의 세부 조항을 읊기 시작했다. 결혼 기간은 최소 1년, 그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묻거나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위자료와 함께 완벽한 이혼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였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구원할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함정일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대가로 가족의 평안을 사야 하는 기로에 섰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김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연락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편의점을 나섰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서아는 차가운 명암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해가 뜨고 교대 시간이 되자 서아는 좀비처럼 편의점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활기찼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김 변호사의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끈질기게 그녀를 유혹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퀴퀴한 양 냄새와 어머니의 지친 한숨이었다. 아버지는 또다시 밤새 기침을 하셨고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붉은 글씨로 가득한 독촉장이 놓여 있었다. 최종 통보. 그 두 글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눈에 밝혔다. 어머니는 서아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에는 절망이 깊게 서려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 잠을 자거나 숨을 돌리는 순간에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젊음과 노동력은 이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후 3시 정각 서아는 약속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다음 절차를 안내했다. 1시간 뒤에 약속된 장소로 나오라는 지시였다. 서아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인생은 오늘부로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를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카페였다. 서아는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자신이 호화로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김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인상의 젊은 남자였다.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깔끔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고 있었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가 바로 서아의 계약 상대 강지훈이었다. 그는 서아의 맞은편에 앉아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아는 그를 마주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부유한 남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그늘이 져 있는 듯한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액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지훈은 서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먼저 입을 열었다. 불편하고 힘든 결정이었을 거란 거 압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의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아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듯했다. 그는 결혼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서아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다. 서아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저여야만 했나요? 세상에 여자는 많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웠다. 서아 씨는 안전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안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대답은 의문을 해소시켜 주기보다는 더 큰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아가 가족을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본 사람처럼 서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의 배후에는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빚은 거짓말처럼 청산되었고 아버지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었지만 서아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가족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것 또한 계약의 일부였다. 며칠 뒤 서아는 구청에서 강지훈과 함께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아무런 감정 교류도 축하도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절차였다. 그 순간 그녀는 이서아라는 한 개인의 인생이 끝나고 강지훈에 계약된 아내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에 찌든 24살의 청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앞에 낯선 남자의 성을 붙인 유부녀가 되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지우는 그녀를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아파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끝없이 펼쳐진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 모든 것이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반지하 집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지낼 곳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서아에게 집안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침실은 2개이며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아의 방을 안내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덧붙였다. 그의 태도는 마치 고급 호텔의 손님을 대하는 직원처럼 깍듯하고 사무적이었다. 서아는 넋을 잃고 자신의 방이 될 공간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와 명품으로 채워진 드레스룸,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운 욕실까지. 그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 넓고 텅 빈 공간에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이방인에 불과했다. 그날 밤 서아는 너무나 푹신해서 오히려 허리가 아플 지경인 거대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수억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구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리고 벽 너머 다른 방에 있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불안과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의 계약 결혼 생활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서아는 낯선 햇살에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반지하 방의 축축한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셨다.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던 그녀는 이내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젯밤 보았던 비현실적인 공간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헛웃음이 나왔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진 방은 마치 잡지 화보 속 한 장면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 한쪽에 위치한 드레스룸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공간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가 평생 만져볼 일도 없을 법한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옷들이 완벽하게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그녀를 관찰하고 준비한 것처럼 치밀했다. 소름 끼치는 기분과 함께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서아는 주방으로 향했다. 최첨단 빌트인 가전들로 가득한 주방은 그녀가 일했던 식당 주방보다 더 넓고 깨끗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세계 각국의 신선한 식재료들이 질서정연하게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그녀는 깊은 이질감을 느꼈다. 이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인공적이었다. 그녀는 이 황금 감옥의 유일한 죄수였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미 운동을 마친 듯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서아를 발견한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잘 잤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랑 커피 괜찮겠어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아침을 맞이한 부부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아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정체, 이 결혼의 진짜 목적, 앞으로의 계획 등 묻고 싶은 것은 산더미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배려하는 듯했지만 그것은 무관심의 또 다른 표현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은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서아에게 내밀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로 사세요. 한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카드는 소위 말하는 블랙카드였다. 서아는 뉴스에서나 보던 카드를 눈앞에서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그녀가 들어온 세상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뺐다. 저는 괜찮아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서아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며 말했다. 아니요, 필요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니까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계약 조항의 일부이자 그녀가 수행해야 할 임무였던 것이다. 그날 오후 서아는 답답한 마음에 홀로 집을 나섰다. 지훈은 작은 무역회사에 출근한다며 아침 일찍 나간 뒤였다. 그녀는 무작정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드레스룸에 걸려있던 수많은 옷들 중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을 골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이서아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유한 강지훈의 아내가 된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 잃은 유령일 뿐이었다. 서아는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지훈의 말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화려한 명품관을 둘러보는 동안 직원들은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라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익숙한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불쾌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 뭘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서아는 충동적으로 지훈이 준 검은색 카드를 꺼내 보였다. 카드를 본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과장된 친절과 아첨이 채워졌다. 직원은 굽실거리며 그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고 백화점의 매니저까지 달려나와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서한은 그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돈의 위력이란 이렇게나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대로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텅 빈 펜트하우스의 적막함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무언가라도 해야 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익혔던 요리 실력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찌개를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비로소 이곳이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졌다. 밤늦게 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집안에 풍기는 음식 냄새에 잠시 놀란 듯했다. 서한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맞았다. 저녁 준비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그는 서아가 만든 음식을 칭찬했지만 그뿐이었다. 식사 후 서아는 용기를 내어 그의 회사에 대해 물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 정말 작은 무역회사 맞아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복잡해져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이런 집에 살고 그런 카드를 쓰는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일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우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편이 더 나은 일들도 있고요. 그냥 내가 주는 것들을 누리면서 조용히 지내주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 계약의 조건일 텐데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의 대답에 서한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호기심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값비싼 새장 속에 살 장식품을 드린 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한은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추웠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그녀에게서 가난을 앗아간 대신 자유와 존엄성을 앗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크고 화려한 감옥에 갇힌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감옥의 주인이자 간수인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이 낯선 세상에서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서아와 지훈의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의 세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을 지켰다. 서아는 점차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생활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씁쓸함을 느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과 정체 모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훈의 비밀은 여전히 두꺼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굳은 얼굴과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서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주말에 본가에 가야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본가라는 단어에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그녀가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이 눈앞에 닥쳤음을 직감했다. 당신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가족이라기보다는 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의 얼굴에 스치는 씁쓸한 표정은 그가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대인지 짐작하게 했다. 지우는 서아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그의 새어머니와 이복형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질문에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의 경고는 서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전쟁터로 끌려가는 신병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이 결혼은 단지 한 남자와의 계약이 아니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것은 그 남자의 세계 전체였다. 약속한 주말이 되자 아침부터 낯선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유명 연예인들의 스타일링을 전담한다는 전문가들이었다. 지훈이 부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히고 현란한 기술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졌다. 서아는 마치 마네킹이 된 것처럼 그들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완벽하게 꾸며진 서아의 모습을 본 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군. 그의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전투에 내보낼 병사의 무장을 확인하는 장수처럼 들렸다. 서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가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장신구일 뿐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전통적인 한옥의 미와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결합된 그 집은 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웅장하고 위압적이었다. 높다란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했다. 서아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이곳이 바로 강지훈을 그토록 비밀스럽게 만들었던 그의 본가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지훈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곁에 선 서아에게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시선을 던졌다. 집안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다.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고 모든 가구와 소품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의 취향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된 거대한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우아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지훈의 새어머니이자 SJ그룹의 안주인인 유인경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젊은 남자가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지훈의 이복형 강민우였다. 식당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유인경은 지훈을 본체 만체하며 서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스캐너처럼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네가 지훈이가 한사코 숨기려 했던 그 아이로구나. 듣던 것보다 볼품은 없네. 그녀의 첫마디는 얼음 송곳처럼 서아의 가슴에 밝혔다.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였다. 서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지훈의 경고를 떠올리며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강민우는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형님도 참 취향 독특하시네. 어디서 이런 신데렐라라도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요즘은 이런 컨셉이 유행인가? 그의 말에는 서아를 인격체로 존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우야, 말 조심해라. 내 아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인경과 강민우는 그의 경고를 비웃는 듯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식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취조에 가까웠다. 유인경은 우아한 몸짓으로 나이프질을 하며 서아의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형제는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는 서아의 초라한 현실을 들춰내려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병든 아버지와 힘겹게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서아의 대답을 들은 유인경의 입가에 멸시의 미소가 번졌다. 어머, 그랬구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겠네. 우리 지훈이가 내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하던데 얼마였니? 그녀의 질문은 서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의도였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인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돈이 무섭다는 것은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인경과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들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지훈조차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순종적인 인형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대담했던 발언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이었다. 잠시 후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 사과가 자신을 이런 끔찍한 자리에 데려온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족들의 무례함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강지훈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 그에게 가족이란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는 전쟁터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한 방패막이로 그녀를 선택했다. 서아는 깨달았다. 자신의 계약 결혼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아와 지훈 사이의 투명한 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벽 너머로 서로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지훈은 서아의 연약함 속에 숨겨진 단단함을 보았고 서아는 지훈의 차가운 무관심이 사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유인경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SJ 재단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갈라 행사에 서아를 공동 주최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절할 수 없게 포장된 명령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절대 가지 마. 그건 명백한 함정이야. 당신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 주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지훈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 결혼이 계약일지언정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니요, 갈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나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요. 당신의 아내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피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날부터 서아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SJ 재단으로부터 받은 행사 자료와 경매에 나올 예술품 목록을 꼼꼼히 검토했다. 강민우가 이번 자선 미술품 경매의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유인경의 함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 경매와 관련된 무언가로 그녀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일 것이다. 서아는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다. 지훈도 의아해할 정도로 그녀는 경매 목록에 있는 모든 작가와 작품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대학 시절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미술사 수업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며 관련 서적과 논문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각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철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숨겨진 의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갈라 행사의 날이 밝았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서아는 지훈이 준비해준 우아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유인경과 강민우는 이미 연회장의 주인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아를 발견하고는 마치 승리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인경은 서아에게 다가와 친절함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아가 오늘 정말 아름답구나. 잠시 후 있을 경매 순서에서 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니 기대하고 있겠어. 그녀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민우 역시 서아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행사가 무르익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자선 미술품 경매가 시작되었다. 전문 경매사의 능숙한 진행으로 몇 점의 작품이 성공적으로 낙찰되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경매사는 다음 작품을 소개하며 유인경이 계획했던 함정의 스위치를 눌렀다. 다음 작품은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작품에 대한 소개는 SJ 재단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공동 주최자이신 이서아 여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로 향했다.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무대 스크린에는 일반인에게는 지극히 생소한 난해한 추상화 한 점이 띄워져 있었다. 유인경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렸고
강민우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서아를 지켜보았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 올라가 서아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서아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작품은 20세기 초 유럽의 전위 예술가 알렉산더 볼코프의 역경 속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이 정확하게 흘러나오자 연회장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유인경과 강민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이어나갔다. 볼코프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찾으려 했던 작가입니다. 이 작품의 거친 붓터치와 어두운 색감은 그가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지만 그 중심을 뚫고 나오는 이 한 줄기 빛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다.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작품의 주제를 자선 행사의 취지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 이 작품의 가치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위대한 찬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서아의 설명이 끝나자 연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인경과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우는 넋을 잃고 단상 위의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경매는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아의 해설에 감동받은 사람들 덕분에 역경 속의 탄생은 경매 최고가를 경신하며 낙찰되었다. 심지어 객석에 앉아있던 국내 최고의 미술 평론가 중 한 명이 서아에게 다가와 작품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찬사를 보내기까지 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유인경과 강민우의 굴욕적인 패배였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서아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존중과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아는 하룻밤 사이에 단순한 재벌가의 며느리에서 지성과 품격을 갖춘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펜트하우스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계약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내는 작지만 중요한 한마디였다. 자선 갈라 행사가 끝난 후 서아는 하룻밤 사이에 사교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언론과 잡지들은 앞다투어 그녀에 대해 보도했다. 빈민가 출신의 한미한 여성이 아니라 뛰어난 미모와 함께 깊이 있는 지성까지 겸비한 재벌가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그녀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평가가 달라지자 그녀를 대하는 펜트하우스의 공기 또한 달라졌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감탄과 호기심,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미술사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서아는 대학 시절 단 한 학기 들었던 교양 과목이었지만 유난히 흥미를 느껴 혼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며 공부했던 기억을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녀에게 그것은 유일한 사치이자 도피처였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자신이 서아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배경과 성실함만을 보고 계약을 결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아의 성공적인 데뷔는 유인경과 강민우에게는 굴욕 그 자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른 서아를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서아의 과거를 폭로하는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왔다. 그녀가 과거 여러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거짓 증언들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역시 근본은 어쩔 수 없다. 돈을 보고 결혼한 꽃뱀이라는 식의 악성 댓글들이 그녀의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서아는 하루아침에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이번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뱀들이 마침내 동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서아를 이 어둠 속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이 계약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서아를 기다렸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협상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서아가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위스키 한 잔을 권했다. 그리고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동안 당신을 속여서 미안합니다. 오늘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지훈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 SJ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SJ그룹을 창업한 고강 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유인경은 본래 아버지의 비서였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재혼했다. 그리고 강민우는 그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강 회장에게 입양된 이복 형제였다. 선대 회장은 유인경과 강민우의 야심을 끝까지 경계했다. 그는 아들인 지훈이 그룹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30번째 생일 전까지 그들의 탐욕스러운 영향력에서 벗어난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것은 아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룹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그리고 그의 30번째 생일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군요. 그들의 영향력 밖에 있는 그들이 함부로 매수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사람. 당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서아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말했던 안전한 사람의 의미 수상할 정도로 완벽했던 신원조사. 그리고 유인경과 강민우의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그녀는 거대한 왕위 계승 전쟁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볼모나 다름없었다. 서아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이 겪어왔을 외로움과 압박감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부모를 잃고 자신을 해치려는 계모와 의부청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싸움을 해왔을까.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게 당신은 유산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자선 갈라에서 당신을 본 순간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해 보였다. 당신은 내 방패막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야 할 파트너입니다. 당신을 더 이상 어둠 속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진심입니다.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서아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지훈의 고백을 들으며 서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계약 결혼의 희생자나 수동적인 인형으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 또한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자신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했고, 자신을 믿어주기 시작한 이 남자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좋아요, 파트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서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운 싸움에 동지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SJ그룹의 운명과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공동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황금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가 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서아에게 무언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SJ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계열사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유인경과 강민우가 장악하고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서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지훈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지키고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반면 강민우는 그룹 내 신사업 개발 본부라는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인경이 아들을 위해 수년간 공들여 만들어준 자리였다. 그들은 그 자리를 발판 삼아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며 호시탐탐 지훈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꼬리를 잡히지 않는 그들의 교활함에 번번이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국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서아는 지훈이 서재에 쌓아둔 수많은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운 참모였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강민우가 총괄하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가 들어왔다. 수년간 가계부와 씨름하며 단돈 100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경고등을 켰다. 지훈 씨,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는 보고서의 특정 항목을 가리켰다. 자재 구매 비용이 업계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신생 업체들에게 거액의 자금이 지출된 내역이 있었다. 일반적인 회계 감사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돈의 흐름에 민감한 서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지훈은 서아가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역시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허점을 발견한 것은 처음이었다. 강민우는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길 만큼 어리석지 않아. 분명 더 복잡한 구조가 있을 거야.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지훈은 즉시 반대했다. 안 돼, 위험해.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오히려 저라서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회계 장부를 이해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의 편견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서아의 설득에 지훈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녀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다. 적들이 가장 경계하지 않는 인물. 그것이 바로 서아였다. 결국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아를 SJ 재단의 명예 이사라는 직책에 앉혔다. 대외적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재벌가 며느리의 평범한 행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룹 본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장 신분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서아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재단의 사무실에서 자선 활동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우아한 명예이사로, 밤에는 지훈의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기업 비리의 흔적을 추적하는 치밀한 분석가로 변신했다. 그녀는 지훈이 제공한 보안 접속 권한을 이용해 강민우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서와 지출 결의서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광대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막막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강민우는 프로젝트의 주요 자재 공급 업체로 항상 몇 개의 특정 회사들을 이용했다. 그 회사들은 모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들이었고 대표이사는 모두 다른 사람이었지만 자금의 최종 흐름은 결국 하나의 유령 회사로 귀결되고 있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및 횡령 수법이었다. 그는 그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서아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강민우의 유령 회사들이 공급한 건축 자재들은 모두 기준 미달의 불량품들이었다. 그는 원가를 후려쳐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동시에 SJ그룹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복합 쇼핑몰을 부실 공사의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만약 저 건물이 완공된 후 작은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SJ그룹의 명성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지훈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강민우는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지훈을 완벽하게 몰락시키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지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전해 들은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강민우가 이토록 사악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다. 서아는 수많은 의심스러운 하청업체 목록 중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회사의 이름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천일개발이라는 작은 건설 자재 업체였다. 이 회사가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의 중심에 있어요. 모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이 결국 이곳을 거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회사의 실체를 밝혀낼 수만 있다면 강민우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낼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의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천일개발. 그 이름은 이제 서아와 지훈의 모든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이용해 그 회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천일개발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주소지는 위장된 우편 사서함이었고 등기 임원들은 모두 신원을 추적할 수 없는 대포 인물들이었다. 강민우는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막을 쳐놓은 상태였다. 직접 부딪히는 건 위험해요. 분명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눈들이 있을 거예요. 서아는 신중하게 말했다. 정면 돌파가 막히자 그녀는 다른 접근법을 생각했다. 유령 회사를 쫓는 대신 그 유령과 거래했던 사람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SJ 그룹 내부에서 강민우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본 사람, 자신의 정의를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우리 편이 되어줄지도 몰라요. 그녀의 생각은 언제나 허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서아는 다시 수많은 프로젝트 관련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찾은 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강민우가 신사업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이루어진 인사 이동 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박진석. 그는 강민우가 오기 전까지 자재 구매팀을 이끌던 부장이었다. 그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근무해온 강직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민우 부임 직후 사소한 행정 착오를 빌미로 한직 중에 한직인 지방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좌천당했다. 너무나 자기적이고 부당한 인사 조치였다. 서아는 직감했다. 박진석 부장은 분명 강민우의 비리 계획을 눈치채고 반대했다가 보복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라면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강민우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진석 부장에게 접근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패배감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거나 심지어 강민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도 있었다. 지훈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망설였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잃어버린 정의감과 선대 회장에 대한 충성심에 호소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훈은 이번에도 그녀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다. 서아는 홀로 박진석 부장이 있는 지방 소도시로 향했다. 서울의 화려한 본사 건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고 초라한 물류 창고 사무실은 그의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서아는 수소문 끝에 그가 퇴근 후 자주 들른다는 허름한 찻집에서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약속된 장소에 피곤과 좌절에 찌든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바로 박진석 부장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총수 며느리의 방문에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모님? 저 같은 사람에게 볼 일은 없으실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서아는 권위나 돈으로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먼저 선대 회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그가
얼마나 박 부장의 강직함을 신뢰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 SJ그룹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강민우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박진석 부장은 처음에는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래서 저더러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들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기록된 문서들이었다. 자료를 확인한 박 부장의 눈빛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아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서아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부장님, 이것은 단순히 지훈 씨와 강민우 본부장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SJ그룹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들의 탐욕에 무너지게 내버려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부장님의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박진석 부장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앞의 젊은 여성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고강 회장의 굳건한 신념을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졌습니다, 사모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 구석의 낡은 사물함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좌천되기 직전 몰래 빼돌려둔 자료들입니다. 강민우가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원본 계약서와 자재 시험 성적서 사본입니다. 서류철 안에는 강민우가 유령 회사들과 맺은이면 계약서, 그리고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는 불량 자재들의 시험 성적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민우의 모든 범죄 행각을 명백하게 증명해줄 스모킹건이었다. 그는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증거들을 숨겨왔던 것이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거대한 제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박진석 부장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동맹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서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제 길고 길었던 방언은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석 부장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서아와 지우는 거대한 무기를 손에 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였다. 섣불리 칼을 뽑았다가는 적에게 반격의 빌미만 줄 뿐이었다. 그들은 강민우와 유인경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 무대는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SJ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하지만 그들이 칼을 가는 동안 적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아의 달라진 위상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유인경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렸다. 예전처럼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불안감은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아들 강민우를 불러들여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주총회 전에 강지훈과 이서아 두 사람을 모두 제거해야만 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이중으로 덫을 놓았다. 첫 번째 덫은 서아를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강민우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시켜 서아가 사용하는 SJ 재단 사무실의 컴퓨터에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들을 심어 놓았다. 마치 서아가 SJ그룹의 기밀 프로젝트 정보를 경쟁사로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었다. 근본 없는 것이 돈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팔아 넘기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동시에 두 번째 덫이 작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를 이용해 서아에 대한 2차 인신공격 기사를 준비했다.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증거와 함께 그녀의 과거를 더욱 악랄하게 날조한 이야기들을 터뜨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순진한 재벌 3세를 유혹해 회사를 삼키려 한 희대의 악녀. 그것이 그들이 서아에게 씌우려 하는 프레임이었다. 주주총회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그들의 덫이 발동했다. 유인경의 수족들로 채워진 그룹 내부 감사팀이 SJ 재단 사무실에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내부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서아의 컴퓨터를 압수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심어둔 증거들을 발견해냈다. 서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혼란과 충격 속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와야 했다. 건물 앞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서아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SJ그룹 며느리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유인경과 강민우의 각본대로였다. 사태가 터지자 유인경과 강민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 앞에 나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했다. 그들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모든 관리 감독의 책임은 그룹의 후계자인 강지훈에게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지훈의 경영 자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서아가 아니라 바로 지훈의 자리였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 서아는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그는 서아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지.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적들이 스스로 판을 키운 덕분에 이제 그들의 반격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구국의 결단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그들의 아군들이 비밀리에 모여들었다. 박진석 부장과 처음 서아에게 계약을 제안했던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팀이었다. 그들은 유인경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와 곧이어 열릴 주주총회를 그들의 심판의 날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전략 회의를 시작했다. 박 부장이 가져온 스모킹건과 김 변호사가 준비한 법률적 대응책, 그리고 서아가 분석한 강민우의 자금 흐름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지훈과 서아는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과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마지막 전투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서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의 말에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굳건한 신뢰와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 SJ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건물 로비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과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곧이어 열릴 긴급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이제 한 가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모든 카메라와 모든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인경의 편에 선 이사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조차 이번 스캔들로 인해 지훈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듯 보였다. 유인경과 강민우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통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강민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아라는 한 여자의 부도덕함과 탐욕이 어떻게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룹의 후계자 아내로 들인 강지훈의 무능함과 판단착오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지훈 상무를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은 침몰하는 배의 선장에게 키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인경은 아들의 연설이 끝나자 눈물을 글썽이며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저 또한 어미로서 아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니기에 피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서 강지훈 상무의 모든 직위 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연기가 절정에 달하고 이사들이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투표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서아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팀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상자 가득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우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이사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직위 해제에 대해 투표하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정말로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뜻밖에도 이서아였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아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씌워진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스크린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명확한 그래프와 함께 표시되었다. 문제의 파일들이 외부가 아닌 회사 내부 IP 주소에서 그녀의 컴퓨터로 강제 이식된 증거였다. 그리고 그 IP 주소의 사용자는 바로 강민우 본부장의 직속 비서였다. 첫 번째 반격에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아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강민우가 총괄하는 복합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의 서류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진석 부장이 목숨처럼 지켜온 원본 서류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조작된 계약서 부풀려진 자재비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장은 경악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강민우의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한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SJ그룹 전체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사보타주 행위입니다. 스크린에는 강민우가 사용한 불량 철근과 골재의 시험 성적서가 은시쇼살했다. 안전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자재들이었다. 이어서 박진석 부장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그는 강민우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파멸시켰는지, 그리고 이 부실 공사가 알려질 경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우와 유인경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들은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들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훈의 법무팀이 이미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상황이 역전되자 이사들은 생존을 위해 앞다투어 유인경과 강민우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굳은 얼굴로 강민우와 유인경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혐의를 읊었다. 횡령 배임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였던 모자는 이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과 서아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질질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침묵을 깬 것은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려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뿐이었다. 강민우와 유인경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 SJ그룹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모든 의혹을 벗은 강지훈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SJ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선임되었다. 그가 단상에 올라 회장 수락 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곁에는 이서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주주들은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이 젊은 부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아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당당한 주인공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SJ그룹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강지훈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유인경과 강민우가 그룹 내에 심어놓은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아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개혁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그룹 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설계했고, 박진석 부장은 그룹의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여 그녀의 개혁 작업을 도왔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고 신뢰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그룹을 파멸로 몰고 갈 뻔했던 사보타주 혐의로 유인경과 강민우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다. 언론은 탐욕스러운 모자의 비참한 몰락과 SJ그룹을 새롭게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강지훈 회장 부부의 등장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세상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에 찬사를 보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어느 날 서아는 마침내 가족을 찾아갔다. 지훈은 그녀의 곁을 조용히 함께했다. 최고의 치료 덕분에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어 있었다. 서아는 부모님 앞에 앉아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과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위기들, 그리고 지훈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딸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 그리고 그 딸을 지켜준 사위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긴 악수였다. 지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사위로서 겸손하고 따뜻하게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그날 그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 외부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자 이제 지훈과 서아에게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위기 상황은 사라졌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규정했던 계약서는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지훈은 서아를 처음 만났던 한적한 호텔 카페로 데려갔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지훈은 서아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조용히 반으로 찢었다. 우리의 시작은 비록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 대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열어 보였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서아 씨, 당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와 진짜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서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 또한 이 힘든 여정을 함께하며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따뜻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한 그녀의 행동에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연인으로서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돈으로 시작된 거래는 역경을 이겨낸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SJ그룹은 강지훈 회장과 이서아 부회장의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과거 강민우가 부실 공사를 저질렀던 쇼핑몰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했다. 그 병원 앞에는 역경 속의 탄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훈과 서아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는 지훈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곳은 끔찍한 재앙의 장소가 되었겠죠. 그녀의 말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당신이 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결혼. 하지만 그 끝에서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랑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